자, 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 번은 논어를 읽어라. 우리 윤지석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지석아. 아유, 마이크 꺼져 있었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 책에서 나온 구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33쪽에 자왈 오여 회원 종일 불이 여우 태 이성 기사 역족 이발 회하 부르라는 그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 구절은 이 구절은 그 그 두 번, 세 번 국시문이 질문한다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걸 제가 좀 더 실천해야 될 것 같아서 인상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리님. 제가 그 지성님한테 책을 줘가지고 책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 하는데 일단은 그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할 테니까 그거를 아,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지금은 되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그죠. 같아가지고 지금 당연히 가장 안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이 구절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주성님. 저는 그 제일 유명한 맨 앞에 구절이 기억에 남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은 공부하는 걸 엄청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처음부터 야 공자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게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진님. 저는 그 자원방래 이게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학교에서 했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뜻이 타인의 협력과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는 153쪽에 자활, 이의호, 오미 겪는 경기과이, 내자송자야, 공자가 말하기를 이제 끝이로구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꾸짖는 사람을 보지 못하겠으니. 그래서 이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제목이 이제 실수를 만천하에 드러내라 해서 어쨌든 자기 잘못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럴 수 있는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석이가 말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인상 깊었다고 얘기한 부분들 잠깐 함께 살펴보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두 번째 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석 2가 얘기했던 133쪽, 네. 지석 2가 다시 한번. 네. 자왈 오여 회원 종일 불이 여우 태 이성 기사 역족 이발 회하 부르 공자가 말하길 내가 아는 해와 동일토록 이야기했건만 그는 이의제기하여 내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뒤 그 사사로운 언행을 살펴보니 일상에서 나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다. 패는 어리석지 않았다. 자, 뭔 말이? 이게 응, 그러니까 이 아내라는 사람이 이게 응, 보통 이런 가르침을 해주면은 그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고 뭐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통 했었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응, 그래가지고 그냥 이해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자가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응, 보니까 전부 다 이해해가지고 이해하고 공자가 말해줬던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실천하고 있어서 네 아내가 그 대단한 인물이었다 뭐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응.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 아내라는 사람은 뭔가 바로 그러니까 스승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자, 지도원은 이 구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이게 어, 뭘 다른 사람들은 뭐 질문을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게 오히려 너무 답에 빨리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약간 이런 가르침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효리는? 음, 그러니까 어떤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이 문제에 막혀가지고, 막혔는데, 이거를 바로 정답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더욱더 많은 것을, 이게 더 기억에도 잘 남고, 더욱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고민하면서, 그 괴로운 과정이 어떨 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진이는 이 부분 안 읽은 것 같은데, 하진이가 그냥 듣기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 음, 그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결과보다 과정이다. 음. 자,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혹시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런 말 알아? 무슨 말이야? 꿈보다 해몽이 좋다. 꿈은 별거 없는데 그 이상하게 부풀려 해석해가지고 음, 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일 그 자체보다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되게 멋지게 하는 거야. 원래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의미 부여를 제대로 잘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 다음 주 글쓰기 과제와도 관계되는데, 어쨌든 공자가 자기의 제자 안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아내는 공자 자신의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공자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늘 쉽게 말해 애쓰면 애쓰면. 그래서 공자가 평상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 아내를? 제 바보 아니야? 즉 그죠? 자기 주관이 없는 인물, 자기 주관이 없는 인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간 뒤 그의 사사로운 언행을 살펴보니 일상에서 나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다. 근데 보니까 아내가 내 가르침을 온전히 삶 속에 녹여서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특별히 뭐 할 게 없었구나? 질문할 게 없었구나. 내 음, 말을 온전히 잘 뭐했구나? 이해했구나. 라고 아내를 뭐 한 거야? 칭찬한 거야, 칭찬. 네, 즉, 네, 공자 보기에 아내가 무척 뭐였다? 마음에 들었다. 그렇다. 네. 아는 거야. 자, 이 구절을 읽고 판덕. 이 책을 쓴 판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 거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 계속 생각해야 된다. 자, 누굴 본받으라는 거야? 안회. 아내를 본받으라는 거야. 아내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음, 아내처럼 한다는 건 뭐 하지 말고 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어? 최대한 생각한 뒤에, 어, 그냥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서 깨우쳐서 뭐 해라? 실천을 잘 해라. 음. 삶에 잘 녹아내라. 그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제목을 뭘로 했어? 두번 세 번 곱씹은 뒤 어, 질문하라. 두 번, 세 번 곱씹은 뒤 질문하라. 어? 촐랑거리면 질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해석한 거야.
자, 그러면서 더 좋게 해석한 것은 질문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뭐로 본 거야?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스승에 너무 의존한다.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본 거야. 반면 질문 안 하는 사람을 뭐로 본 거야? 이제 고민하는 사람? 고민을 고민하는 음, 스스로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해석한 거야. 말 돼, 안 돼? 그죠? 말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 되기만 하냐고. 우리가 이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없냐고. 과연 이런 안회 같은 것이 과연 진정한 배움의 자세로서 맞냐고. 준이 어떻게 생각해? 음, 근데 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선생한테 질문을 안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자세긴 한데, 음, 그러니까 나의 사고방식으로 깨우치지 못할 수준의 굉장히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거는 저는 스승한테 질문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스승이라는 게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음, 그 제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음. 적절한 질문은 사고방식을 넓히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徒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주제랑 비슷하게 이제 스승이라는 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스승이. 근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좀 더 정확하고 뭔가 확실하고 그 스승에 대한 스승이 뭘 정확히 하고자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가르침 자세히 듣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한 질문들 몇 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이라는 게 꼭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독원은 이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도 아내가 보면은 막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머리가 되지 않으면은 음,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힘드니까 음, 질문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하진이는 저도 질문이라는 게 자신이 아는 것 플러스 상대방이 아는 지식을 더하는 거니까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지만 그게 너무 적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게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자, 지금 쌤이 지석원의 말이 상당히 들으면서 마음이 와닿았는데 만약에 아내처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망정이지 공자 마음에 뭐였더라면 들지 않았더라고요.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 그렇다면 이 판덕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수쌤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게 과연 보편화될 수 있냐는 얘기. 아까 지석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1%도 안 돼. 1%도 안 되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고시분 뒤 질문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 야 질문하지 말고 내가 혼자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대. 라고 과연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경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게 늘 어려운 거예요. 어디까지를 내가 도와주고 어디까지를 여러분 스스로 하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준이가 무슨 수학 문제를 풀어. 어? 근데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보면 선생이라는 직업은 인내력이 제일 중요한 직업이에요. 선생은 그걸 알고 있잖아. 근데 준이가 막 이렇게 뭘 푸는데 막 이렇게 좀 틀리려고 막 그러면 막 내가 안타까워. 막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막 어우 막 답답해.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다 뭐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어. 그러다 보면 누구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선생만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은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근데 그 학생이 부딪혀서 자기 스스로 실수하든 뭐 하든 간에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요즘의 공부 방법이 애들이 질문, 쌤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쌤이나 부모님이 친절하게 뭐 해줘? 막 풀어줘. 그리고 알았니? 네! 하고 넘어가. 그런 식으로 마치 자판기처럼 모르면 질문하면 바로 툭툭 튀어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 학생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끙끙거리며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지속 원이 우리 큐브를 잘하는데 그것도 두 가지. 하나는 큐브를 이렇게 풀어볼까 자기가 풀어볼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그 방식을 깨우치는 그 지난한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보면 돼? 유튜브나 해설서 보면 돼. 요 상황에선 요렇게 해라. 요 상황에선 요렇게 해라. 지속 그거는 두 번째? 그건 어, 큐브라는 게 어. 혼자서 맞추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그렇지. 좀 근데 없긴 해요. 그 너무 힘든 어떤 그런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혼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문제 해결 방식이 익숙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더 큰 발전은 없다는 거죠. 결국 그 모범 답안이 없이는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자기 혼자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을 키워줘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야, 네가 해야 돼. 네가 혼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데 야, 네가 혼자서 타야 돼. 네가 혼자 익혀야 돼. 물론 언젠가 익힐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런데 뒤에서 잡아주고 뭐 시범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가 뭐 해야 돼? 배워 나가는 거지. 그 두 가지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가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는데 어쨌든 요 질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에서 결국은 사람마다 좀 다를 거다. 그리고 이 그 부분들에서 상황마다도 다를 것이고 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질문에 앞서서 내가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먼저 한번 깨우쳐보고 그거 나서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시간이라는 게. 내가 그걸 갖고 오랫동안 그걸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때로는 그래서 아까 누가 말한 대로 아까 뭐 하지가 아주 멋진 말을 했지. 질문을 통해 선생님 것을 더하는 것도 중요한 배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지석이가 했다는 윤석 원 읽어주겠습니다. 지석이 책 있어? 네? 첫 번째 거 지석 원 아, 읽어주겠습니다. 네가 제일 좋았다는. 학이시 자활, 학이시 색지, 부역료, 유분자원방래, 부역효코, 인부지인불은 부역군자호. 해설 읽어줘야지. 지석. 공자가 말하길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그래서 하진이도 지금 요게 인상 깊다는 거지? 네. 유궁자원 박래 불력 낳고. 자, 지석 원,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어, 너한테? 의미요?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어, 너? 그러니까 진짜 약간 논어를 좀 관통하는 그런 거라고 여기 써있고 그렇게 써 있었는데 응, 좀 진짜로 응, 그 공부를 즐기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연한 것 같아 보는데 좀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았어. 응. 그래, 너는 왜 공부가 재미가 없어? 아, 수학 때문에. 아, 진짜 공부 재밌어야지. 넌 재미없잖아. 너 공부는 재미없잖아. 재밌어야지. 너 재미없잖아. 공부 중에서 수학만 재미가 없어? 수학 빼고 웬만해선 괜찮아요. 왜 수학이 왜 힘들어?
아, 그 삼각함수 때문에. 음, 삼각함수 분야에 들어가서 있는 거야? 그 전까지 그 계산하고. 전부터 힘든 거 많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죠. 음. 너네 원래 근데 삼각함수가 너네 중학교 2학년이 원래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 좀 저, 3대 배우는 건데 저희는 지금 수원 그거 하고 있어요. 선행해서 하는 거 있는데 벅차다는 거야, 지금? 지금 네, 어려워요. 음. 엄청 어려워요. 그래, 그래. 선생님도 상관없어.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지, 뭐, 이름도 생각 안 나. COS, 그 뭐지? 그,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이, 코사인이 뭐, 이렇게 했던 거가, 그런 것만 좀 생각이 나고, 막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뭐좀 다른 얘기인데, 도형. 도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 그 삼각형 아, 그런 건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선생님이 그 공간 지각력이 워낙 안 돼가지고, 도형 쪽만 나오면 아주 그냥 쥐약이야, 쥐약. 그쪽은 아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자는 수학 공부를 안 했을 거야 아마 지금 그런 너가 말했던 삼각함수 공부를 안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배우고 제때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자 준이는 이 첫 번째 장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어? 근데 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그걸 못 첫 들었어요. 번째 장 이제 책이 지성이한테 빌려줬어요. 배우고 준이야, 그거 우리 제때 첫 문장, 우리 그 뭐지, 그 한문에서 했던 그 첫 문장.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한이 멀리서 시스템 찾아보니 기쁘지 불합격.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아, 느낀 점이요? 이 구절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은, 이 배움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거는 진짜 공자였기 때문에, 진짜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배움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어,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가 멀리서 와가지고, 기쁘지 아니하는, 그거는 저 행복하긴 할 것 같은데, 그 동시에 조금 반복되면 비트는. 귀찮은 느낌도 들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마지막 구절이 뭐였죠? 사람들이 그,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어, 우리 일단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냥 과시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크잖아요. 막 제가 뭘 하든, 그다음에 공부하는 척, 그다음에 뭐뭐 하는 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힘들 텐데,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게 군자라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진이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 저도 그 자신이 뭐였지? 그 자신이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건 그리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아니면 너도 아까 이 구절을 제일 꽂았는데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뭐냐고 너한테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아,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고 군대답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이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너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야 이 구절에 대해서 저도 제가 잘하면 막 알아주기 원하고 솔직히 뭐 칭찬을 받고 싶은 생각도 많고 다른 아이들도 뭐 그렇잖아요 살짝 근데 그 공자가 말했던 게 그 인정을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음. 그럴 수 있다는 게 공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통 소통 네, 저 그런 거였어요? 네, 음. 준이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문장은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저도.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약간 이게 뭔가 가끔씩 뭔가 한 명 뭐 되게 오래된 친구를 찾아온다면 기분 좋을 수도 있겠는데, 반복되면 솔직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공자가 말하는 군자가 이런 거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덕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계속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는 어떤 그런 생각을 묻는 이유들은 우리가 독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쓰여져 있는 걸 내가 잘 받아들이는 거의 방법이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연습들. 그것도 이제 적극적인 독서의 방법들 중에 하나다. 특히 이런 옛 성현들의 가르침, 말씀 같은 경우는 시대를 달리하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그런 해석들이 중요한 거고 사실은 지금 이 책을 쓴 판덕 역시 논어에 대해서 뭐에 주체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체적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둘로 나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공자처럼 배우는 게 정말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도 나중에 뭐 되면 돼? 학자가 되면 학자가 되면 좋을 사람도 있는 거야. 그냥 앉아서 책 읽고 공부하고 그게 제일 즐겁고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 않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마치 그거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 근데 모두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 누군가 스포츠 밖에 나가서 막 뛰고 뭐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아. 즉 사람들마다 뭘 느끼는 게 즐거움을 느끼는 게 제각각 다르고. 다르더라라는. 그리고 가지수도 달라.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느낀 게 오로지 자기는 먹는 거에만 즐거움을 느껴. 어떤 사람은 오로지 그냥 수다 떠는 것만 즐거워. 어떤 사람은 그냥 자빠져 누워있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겁고 즐거운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책 읽는 게 즐거운 것도 선물이고 음악 듣는 게 즐거운 것도 선물이고 지성이가 큐브 하면서 즐거운 것도 그것도 아주 큰 선물을 자기가 지성이가 받은 거지. 선생 같은 사람 큐브 갖고 놀라고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짜증나. 지석이는 선생님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선생님은 지석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해됩니다. 사람마다 받은 선물이 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즐거움을 느끼는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안 즐거웠던 일이 나중에라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울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네. 다만 지금 때가 아니어서. 그 사람이라는 게 되게 이상해. 준이가 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석이는 재미없고 싫어해. 준이가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반대로 준이가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진이는 그래 나도 해볼까? 정말 재밌겠네 하고 호감을 막 느껴. 이런 식으로 누가 하냐에 따라서 뭐야? 또 내가 그거를 접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그것들이 뭐야? 달라지는. 물론 이게 중요 변수는 아니야. 부차적인 변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영향을 끼치긴 하다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 얘기고 싶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한 그 부분에서 그 배움을 여러분이 국영수 학교 공부로 너무 뭐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좁게 마. 생각하지 말아라. 지석이가 큐브를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누군가 기타를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누가 뭐 그런 점에서 누가 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그 배움이라는 걸 굳이 뭐해? 수학, 뭐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좁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이제 뭐야? 비극이야 비극. 학생들의 최고의 비극은 내가 즐겁고 재밌는 걸 익히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걸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제일 큰 비극이에요. 자, 근데 어쩔 수가 없었거든. 그 시스템이 그래, 시스템이. 아니, 왜 하고 싶은 걸 하게 놔두지. 왜 해야 되는 거를 강요해서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 내가 방 청소를 막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야, 너 방 청소 좀 해! 막, 아빠가 막 잔소리하면 하고 싶었던 마음도 뭐해? 그죠? 사라지는 게 보통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으면 막 하는데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도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 어떤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은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적. 그냥 지금 여러분 나이에 이런 내용 정도를 배우는 게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냥 배워두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왜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지, 상처받는 애들이. 근데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비용을 치른 거야. 그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근데 하고 싶은 애들만 막 해라 라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하고 결과값을 놓고 보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평균적으로 더 뭐해? 낫다고 이 사회가 합의를 한 거야. 근데 그 각 개개인은 거기서 자기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뭐 빅데이터가 발달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개별화 시켜가지고, 넌 지금 뭐 하고 싶은가 뭘 해? 넌 지금 뭐 하고 뭘 해? 이거를 다 매칭 시켜줄지도 모르지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개별화. 각 개개인의 욕구,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대응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급자 중심이었어. 그냥 나라에서 이거 해라! 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아무 관계없이 그냥 뭐 했다는 거야? 그냥 해야 됐었다는 거야. 음식도 마찬가지였어. 옛날에는 그냥 햄버거.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뭐야, 우리는 무조건. 뭐 햄버거 그냥 먹어야 됐어. 근데 음. 요즘에 무슨 서브웨이가 가면 뭐 그런다면서. 뭐 소스는 몰래 주고, 막 이렇게 주문을 막 뭐 해야 되잖아. 옛날에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된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 근데 이제는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들 선택폭이 넓어지고 옛날에 비하면. 근데 아직도 어쨌든 맞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즐겁다고 느끼는 그 배움은 무엇이 있는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그게 되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하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게. 그래서 그걸 또 잘 조정을 해야지. 해야 될 걸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좀 이렇게 찾아서 하겠다. 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소개해야지.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 난 이거 재밌어. 막 이렇게 자기를 뭐해. 세뇌시켜서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해야지. 이렇게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되게 하고 제일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내 이 젊은 청춘에 내가 왜 이 청춘의 저기를 내가 이 강요된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써봐야 되나? 라고 응? 저항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지.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가 다를 거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친구가 먼 곳을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점에서 준이하고 지석이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지. 내 스케줄 있는데 친구가 오면 내 스케줄 다 깨지는데 그리고 한두 번이지 노래인데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먼 곳에서 찾아오니 친구가 찾아오니가 아니야 얘들아. 뭐라고 됐다고?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까. 자, 먼 곳에서 찾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지석도 먼 곳이니까 이게 가끔 온다, 진짜. 가끔 온다라는 뜻이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 또 먼 곳인데 자주 못 오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 곳에서 찾아온다는 게. 와서 잔다. 와서 잔다, 자고 간다. 그럴 수 있겠네. 정말 나는 이제 나를 많이 생각해주고 나를 많이 위하는 친구다. 그렇지. 주님. 그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봐. 별로 안 친한 애를 여러분 먼 곳인데 찾아가겠어? 아니잖아. 나를 그만큼 생각하니까 저 먼 곳에서 찾아온 거잖아.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나를 뭐 해주는 사람이야? 알아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핸드폰을 개통된 번호가 없었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공기기 갖고 다니면서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그냥 카톡이나 하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오면서 선생님이 확실히 의리된 거야. 여기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음. 선생님이 대전에 있을 때는 굳이 나를 송부하고 나를 소개할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뭐야 굳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답답하면 나한테 뭐 하겠지? 연락하겠지. 그리고 내 핸드폰 번호 없으면 집으로 전화하겠지. 뭐 이런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게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단 말이야. 나 편하려고 뭐 전화 오는 거 귀찮아서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사를 오게 되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나를 이렇게 홍보해야 돼. 근데 게다가 뭐 전화까지 뭐라고 하면 이건 뭐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또 다른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쌤이 전화번호를 개통을 했어. 근데 전화가 안 와. 전화가 안 와. 전화를 개통했다 물론 뭐 내가 전화 개통한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쌤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줬어. 엄청 반가워. 엄청 고마워. 그래서 아마 지금 준이하고 지섭 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친구가 너무 흔해서야 지금 현재. 근데 시간이 갈수록 보면 친구가 귀한 때가 있어, 귀한 때. 그래서 여기서 친구가 먼 걸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에서 결국은 자신을 알아준 어떤 그런 사람이나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청소년기에서 그냥 친구들과 늘 함께 있고 같이 있고 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면 뭐 사람마다 다른데 쌤도 사실 잘 몰라 조직생활 안 해봐서 근데 어쨌든 회사에 다니는 순간 어느 조직에 있는 순간 동료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뭐이기도 하더라고요. 경쟁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야? 내가, 그러니까 일을 내가 잘해야지 내가 더 연봉도 오르고 그렇지. 내가 직급도 연봉 오르니까. 오르고 내가 승진하는 거야. 연봉과 승진은 무한하지 않아. 유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못 차지하는 거야. 네, 그다음부터 그걸 둘러싸고 뭐 하는 거야? 경쟁하는 거야. 경쟁. 물론 이제 그 파이 자체를 키워서 다 같이 나누었던 그런 방향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사람들하고 느끼는 정서가 마음 편하지가 못하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일은 열심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회사의 관계는 계약 관계야. 그 회사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하고 다시 볼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꼭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반면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은 이해관계, 이익관계를 다투지를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네. 그 이해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도 된대.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친구가 먼 걸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자가 그런 얄팍한 뭐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건데 어쨌든 뭐 그리고 또 옛날에 과거에 워낙 또 이제 우정이라고 하는 친구들 간의 이제 신이 이런 걸 중요시 여겼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는 거고. 자 마지막 부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라는 거에서 이걸 삐딱하게 한번 누가 해석해 볼까? 삐딱하게 네? 사람들이 딱하게요?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라는 부분을 삐딱하게 누가 한번 해석해 볼까? 호구 아니야? 호구? 왜 호구? 아니, 네.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해도 뭐 어떤 좋은 짓을 하든 아니면 뭐 친구를 위해 어떤 좋은 짓을 하든 아무도 모르니까 음, 뭐 그게 물론 사회나 아니면 그 교실을 위해서는 좋지만 나의 이미지 관리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음. 근데 그래가지고 호구라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호구라고 그런다. 근데 여기서 근데 이 공자는 근데 그런 호구이면서도 그게 군자 아닌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이 군자답지 않은가. 근데 하지. 그 사람들이 응, 다 자기가 잘한 일들이나 그런 걸 다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응, 공부하는 거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있고. 응, 근데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그 응, 승부욕이라는 게 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자신이 더 잘한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응. 네 그래가지고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다. 아 예 예 그 열정이 열정이 그러면 부족하다.
군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이 하준이 같은 경우가 이제 삐딱하게 본 거지. 아니, 자기 열정 없는 거를, 자기 승부욕 없는 거를 저걸 뭐라고 군자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하고 저렇게 지금 뭐야. 하준이가 공자를 능멸한 거지. 하준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용달 아, 선생님이 시켜놓고서. 아, 자, 지금 하준이가 말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상황을 삐딱하게 보는 거야. 우리가 혹시 너 정신승리란 말 들어봤어? 정신승리. 네. 뭐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뭐 실제로는 졌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서는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지도 준이 정신승리가 뭐야? 그러니까 막 게임에서 졌는데 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긴 거지 하면서 막 아 내가 승리자야 막 이런 느낌. 어. 하나 이글스팬이 정신승리 1인자잖아. 야, 그죠? 우리가 7회는 이겼어.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7회, 그러니까 다른 애는 다 7회에 우리가 3점 내고 쟤네는 1점 냈는데 뭐 전체 경기는 뭐 8대 5로 졌는데 야, 그래도 7회 때는 우리가 이겼어. 7회만 딱 보면 우리가 이겼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정신승리 한다고 그러는데 볼렛스 우리가 더 적어. 뭐라고? 볼렛스 우리가 더 적어 이러면서. 볼레스는 우리가 더 적어. 그렇지. 뭐 이런 야, 식으로. 볼레스 내 자리잖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대답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아니 왜 내가 하는 걸 알아주지 않냐 이것들아 이래야 다음번에 그 사람들이 내가 내 가치를 보여주고 알아주고 나를 뭐하냐 존중해주지 않을 거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특히 오늘날 이른바 권력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의전이야, 의전. 의전이 뭐야? 의전. 들어봤어? 들잡하나요? 의전, 음 의전. 의전, 뭐죠? 어, 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졸업식 같은데, 그 오는데, 뭐 국회의원이 왔다, 뭐 시장이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의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중앙에 놔야 되느냐? 순서, 축사 순서를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소개를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엄청 뭐 한다는 거야? 싸운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더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엄청 왜 화내고 속상해하고 자기를 알아주려고 얘기하고 이런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이른바 자기 PR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자기 수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분자답지 아니한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공자의 어떤 그런 말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얘기래 공자 같은 말씀 공자 말씀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공자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의 뉘앙스가 뭐야 지도원 아이고 진짜 공자님 말씀하고 같다. 앉았네 네? 공자님 말씀하고 앉았네 이런 아, 말 뉘앙스가 뭐야 아, 꼰대 같은. 그러니까 꼰대 아니야? 꼰대 같은 그런 의미다. 또 준이, 비꼬는 거죠. 어?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다. 그치? 누굴 믿고? 공자님 말씀하고 앉았네라고 하는 것들은 커다랗게 말하면 두 가지 어떤 그런 의미인데 현실과 뭐하지 않는 맞지 동떨어진. 않는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또는 너무 도덕적인 너무 올바른 그래서 우리가 그래 네 말이 맞는 거 알아 네 말이 옳은 줄 알아 근데 현실이 거냐고 현실은 그렇게 옳아서만은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야?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네. 사람 뭐 좀 이렇게 그래야지 고기가 살 수 있는 거다. 세상이라는 게 공자님 말씀처럼 올바른 소리만 해갖고는 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공자님 말씀이 논어라는 책 자체가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 공자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분자답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내가 그 일을 왜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 하진이가
공부를 왜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는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딸 공부 잘해라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의 그 바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효녀 딸 하진이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해.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하진아 그렇지? 아, 아니야? 어? 아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알아주지 않으면 하진이가 공부한 보람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과연 공부가 그런 거냐? 어떤 일이 그런 거냐고. 지석원이 큐브를 열심히 하는 게 과연 누군가가 야, 쟤 큐브 잘한다는 거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 큐브 자체 하는 거 자체가 지석이가 뭐가 있는 건지 희열이 있는 건지 그 자체에 자기 만족이 있는 건지. 만약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하다면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뭐야? 그건 상관이 없는 거지. 그것 때문에 화나지 않는 거지. 근데 내가 큐브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좀 남이 알아주고 싶어. 그래서 그거 알아? 예전에 그 수혜를 입어갖고 방송에서 그 수혜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했어. 생방송, 중계방송. 그래서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네, 저는 땡땡 중학교 윤지석입니다. 이번에 수혜를 받아서 친구들과 모은돈을 제가 기부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하면 또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뭐해? 긴급 속보입니다. 휴전선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이 수혜 그 모금 방송은 잠깐 끊고, 먼저 휴전선 연결해가지고 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줄 섰던 사람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방송 나오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그 줄 선 사람들이 여기 온 이유는 그 방송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돕는 게 우선이 아니었던 거야, 그 사람들. 돕는 것도 물론 돕는 거였지만, 방송에 내가 이런 착한 일 한다는 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방송 화면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거기 낼 이유가 없는 거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게 우선순위의 차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라는 거지. 뭐가 제일 우선인 건가? 물론 그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야. 알아도 주고 내가 좋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 섞여 있는데 근데 본질을 막 파헤치고 가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내가 중요한 게 뭔지 라고 하는 점에서 이 공자는 뭐라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1번은 아니라는 거야. 그 자체가 자기가 좋아서 즐겨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면 뭐하다? 족하다. 그거야말로 뭐다? 분자의 삶이다. 라고 분자의 반대되는 말이 뭐야? 소인이야, 소인. 소인은 이익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런 소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자.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공자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것인지, 그것들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준이 거를 해야 되는데, 준이께 지금 어디 있는지 쌤이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찾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2등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한 개 준비했는데 지서이가 해가지고 저 못 될 것 3등, 같아요. 3등. 저는요, 공자의 가장 대단하게 생각했던 점을 질문하고 싶은데, 물론 대단한 것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일. 일단 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3,000명 정도나 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자신은 성인이 아니라고 부정했다는 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윤지석원님? 저는 그 몇 번 나오는데 좀 약간 태도가 안 좋거나 이런 제자를 대놓고 그러니까 막 돌려 말하고 이게 아니라 대놓고 꾸짖는 장면이 꽤 나와서 공자가 그냥 엄청 좋은 말씀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막 사람을 혼내기도 하는구나 이래서 이런 면도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공자가 3천 명의 제자를 가르쳤는데 이 3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면 이제 공자도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돈이나 그런 거에 욕심을 가지고 돈을 받고 교육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돈을 받지 않고 한 육포 몇 장 정도만 주면 모두 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점이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지석2님?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자가 말한 것 중에서 저는 권력에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뿐입니다라는 구절을 해서 이게 이 다른 뭔가 정치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공자를 위협하거나 막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신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자신은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냥 순수한 교사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장면이 좀 네, 유식하고 약간 공자가 네, 왜 공자인지를 뭔가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 네, 저는 책 103쪽에 공자가 말하길 묵묵히 지식을 익히고 배움에 실증을 내지 않으며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라고 해서 어쨌든 저 역시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하는데 저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공자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석2가 한 얘기와 관해서 우리가 좀 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석2는 해석을 그렇게 한 거야. 공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제자 양성에 관심 있는 제자 양성에 전념했던 인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응. 이런 정치나 이런 권력 이런 걸 위협을 받을까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는 그런 게 정말 똑똑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 어디 나오지? 지금 선생님이 지석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제대로 된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지석이가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지석이가 그걸 달리 해석한 건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걸 일단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48쪽 48쪽? 네. 음, 자, 48쪽. 그러네. 저는 권력에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육포열작으로 교육의 평등화를 실천했던 공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 사실 공자는 늘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냐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공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컨설턴트.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에게 가서 조언해 주는 역할. 그래서 그 리더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공에 실패해? 그런 기회 자체를 몇 번 얻지 못해. 그리고 그 기회가 충분히 실현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공자나 이런 사람들 어떤 활동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뭐냐면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 춘추전국 시대가 뭐야?
그 나라 몇 개죠? 여러 개 모여가지고. 그 전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 주나라가. 좀 강한 나라가. 근데 그 주나라가 힘이 빠져. 힘이 빠지면서 주나라를 인정은 하는데 그 옆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생겨. 여전히 주나라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이걸 춘추시대라고 해. 다른 나라도 있어.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주나라가 아예 몰라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급이 똑같아. 그 다른 나라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뭐 하려고 그래?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다투는 네. 전국시대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 중에서 누가? 진시황, 황제. 진나라를 처음 세운 시조 황제가 진시황이야. 진시황은 알지? 네. 네. 진시황이 진나라 춘추전국 시대를 끝낸 인물이 진시황이야. 그다음 진시황이 세운 나라가 얼마 안 돼서 또 금방 망해버리고 뭐 한 나라가 생기고 이제 어쨌든 중개 역사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 춘추전국 시대에 또 뭘 얘기하냐면 제자백가라는 얘기. 제자백가 들어봤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묵자니 노자니 즉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자자 나오는 것들이 자가 선생님이야 선생님. 존칭을 존칭. 공시성을 가진 선생님이 공자야. 어? 지석이가 중국에서 유명한 학자면 윤자야 윤자. 준이가 중국에서 유명한 학자면 박자야 박자. 박자. 어?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 고 누구 있어? 고땡땡 있어? 고시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뭐가 되는 거야? 보자. 어. 실제로 보다 있잖아요. 맞아, 있어. 자, 그런 식으로 정시면 정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뭐 할 건지 구할 건지 아이디어를 낸 거야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세상이 구해집니다. 법과 강력한 법이 있어야 세상을 뭐 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묵자 사랑으로 세상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뭐 노자 무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저기는 뭐 상업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등등 농업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공산주의 상황을 그 당시에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야? 공자도 있었고 공자의 자기 어떤 그런 이념을 뭐 실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공자 밑에 모였던 그 제자들도 공자한테 배워서 쉽게 말하면 정치지망생, 정치지망생.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정치 스쿨이야. 물론 뭐 이게 꼭 정치가로만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학교 단순히 어떤 그런 학교, 도덕학교 이런 차원을 좀 뭐였던 넘어섰던 어떤 그런 맥락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뭐 공자가 그렇게 막 위협적인 세력이었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나는 교육자로만 살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정치와는 선을 긋는 것처럼 해석한 부분이 선생님이 알고 있던 그런 그 것과는 조금 뭐해서 달라가지고 선생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준이가 인상 깊었다는 육포열장으로 교육의 평등화를 실천했던 공자라고 그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자는 차별 없는 교육의 포문을 활짝 연 사람이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전까지는 교육이 이른바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들 뭐 이런 특수한 특정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교육이 제한적으로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뭐였다 폭을 넓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진짜 차별 없는 평등 교육이야? 이게 차별 없는 교육이야 이게? 공자의 교육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은 차별이, 의무 교육이잖아. 오늘날은 아예 네. 오늘날은 아예 의무 교육인데 의무 아, 교육에 놓고 보면은 공자 이때 이 부분은 역시 뭐야? 육포 열장이라고 했는데 뭐야? 돈 있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저자가 보기에는 공자 정도 되는 레벨급이면
엄청나게 돈 많이 내야 특별한 사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주 그 학비도 낮췄고 뭐 제자도 뭐 이렇게 한 뭐 10명 수용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수천 명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공자가 그만큼 배움의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 점에서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하지만 오늘날의 기준에 놓고 보면은 그건 역시 뭐라는 거야?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 어떤 일들을 해석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갖고 해석을 해야 돼. 특히 옛날 일은. 하나는 옛날의 기준에서 봐야 돼. 또 하나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봐야 돼. 자, 첨성대. 오늘날로 기준으로 보면 첨성대가 높은 건물이야? 안 높은 건물이야? 안 높은 건물이죠. 하나도 안 높은 건물이야.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오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라시대 때 기준으로 보면 첨성대라는 그 것들이 의미 있는 건축물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자체를 볼 때 특수한 상황적, 시간적 맥락을 갖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하나 필요하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반적이고 현대적인 기준을 갖고 역시 그것들을 뭐 한다는 거야? 봐야 된다. 수행도 마찬가지야. 여기 준이, 하진이, 지석이 어떤 너네들 보고 선생님이 맨날 뭐 야 이렇군 저렇군 막 이렇게 뭐 잘했다 못했다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더 잘하기를 바라는 놓고 봤을 때 그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는 다른 중학생들, 대한민국 다른 중학생들 이런 걸 놓고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또 왜? 달리 평가를 해. 그 마음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갖는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야.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부족한 점도 있어. 이걸 더 잘해라, 이걸 더 잘해라고 조언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 평균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뛰어나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특함과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제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할 건가. 다음 누구야? 그래서 뭐 네. 첫 번째 질문은 여기 몰입에 관련된 건데요. 자신이 그래서 엄청나게 몰입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을 때 진짜 한 2, 3주 만에 7권 원서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읽기 시작해서 한 4, 5시간 동안 이렇게 쭉 읽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책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성이. 저 하루에 3, 400쪽짜리 책 4권 읽은 적 있습니다. 아, 워리어스라는 책인데 그게 아, 300쪽 좀 안 돼. 300쪽 정도 될 거예요. 그 책이 아마. 네, 그 책을 4권을 하루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네, 준이. 저는 제 특징이 엄청 몰입했을 때가, 그러니까 막 어떤 막 시험이나 아니면 뭐 숙제가 진짜 바로 내일이거나 아니면 바로 내일까지 바로 해야 될 때, 그때 되게 몰입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숙제를 숙제를 끝내야 되는데, 숙제가 되게 엄청 남았을 때,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학원을 가는데 숙제가 엄청 많이 남았을 때, 그때 되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진? 저는 그 공포책을 읽었었던 적이 있는데 공포 소설인데 그걸 읽으면서 막 엄청 울면서 봤었어요. 무서워서 울면 주인공이 너무 그 사연이 슬퍼가지고 단편 이야기였는데 그걸 한 5번 정도 읽으면서 한 2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몰입했던 경험들이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문화개방 한다고 몇 달 동안 그 문화개방 준비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일을 준비했던 기억. 그다음에 그 당시 서클 하나 만든다고 뉴피플이라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런 뭐 이렇게 단체를 결성하겠다고 또 이렇게 몇 달 동안 막 정신없이 살았던 그런 경험. 대학 때 또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 몰입했던 그런 경험들 아니면 쌤이 일을 시작해서 이제 쌤이 그 독서 프로그램을 혼자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또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런 데서 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뭐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몇 번 신나게 즐겁게 몰입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네. 어제 질문은 그냥 짧은 건데 여기 청소의 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책상 상태가 어떤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저는 현재 저- 막 공책하고 교과서 책 같은 게 차 있어가지고 컴퓨터 놓을 공간도 부족할 지경이에요. 근데 더럽지는 않고 그냥 엄청 쌓여 있는 정도입니다. 준이.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책상에 뭐 며칠 전에 스티커를 봤는데 스티커를 일단 붙여놨고요. 스티커를 일단 붙여놨고 엄청 많네. 그다음에 여기는 책들이고 여기 레고가 있고요. 그리고 준이 잘 정리해요. 여기 오, 책들이고 그다음 뭐 쓰게 뭐 별건 없고요. 깔끔한데. 네. 며칠 전에 청소를 했어요. 엄마가 너무 더럽다고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깨끗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지석이. 저는 한 달 좀 넘게? 한 거의 50일 그 전쯤에 청소를 제가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형태만 보인다. 그 청소 때 형체만. 아, 네. 그래도 큰 거 정리해놔갖고, 한 10분 정도 정리하면 이제 다시 깨끗해질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저희. 네. 하진? 저도 보여드리자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매우 깔끔한 편입니다. 오, 자, 옆으로 돌려볼래, 친구야? 음, 이렇게 매우 깔끔한 편인 것을 확인하지. 윤지석의 책상과 달리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자, 저기 뒤에, 저기를 열어봐야 되는데. 여기 뒤에. 네. 선생님? 네, 저도 정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너저분하게 그래서 집사람한테 맨날 혼을 하는 편이어서 정리를 가끔이나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냥 쓰는 거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그 아무데나 놓는 게 제자리여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늘 고민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뭘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리 그 부분들을 읽으면서 많이 뜨끔했습니다. 네. 저 제 책상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어유 준수하네. 너무 깨끗하네. 난 지금 쓰레기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관련들 중에서 우리가 몇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훑어봤는데, 이 책은 노노 책, 그러니까 노노라는 거는 공자님의 말씀을 훗날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 노노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사람들이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해줬어? 해석을 달아놨어. 그 해석이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해석본이 여러 가지 있는 거야. 그런데 봐. 공자님 말씀 논어책 1차, 그거를 풀이해 놓은 책 2차, 이 책은 그 풀이해 놓은 것들 중에서 이 사람이 몇 가지를 뭐해서 뽑아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은 3차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2차 논어에 대해서 풀이해놓은 책이 뭐 여러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런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고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뭐해? 1차 논어의 원전 그 한자와 그 뜻풀이 정도 뭐 한자를 이렇게 살면 더 좋고 뜻풀이 정도를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맥락,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느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 근데 뭐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정말 그런 공부할 사람들이라던가 논어에 특별히 관심이 깊은 사람들 아니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2차 정도까지만 가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지난주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논어의 가치, 논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공자님 말씀하고 왔는데 이런 쪽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공자님 말씀에 아주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덕분에 이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알고 있던 공자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 있었구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공자의 어떤 그런 사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아직도 동의 못하는 부분도 꽤 있어. 공자님 어떤 그런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자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성경이 되었다, 뭐 공자님 말씀이 되었고, 어쨌든 우리가 4대 성이라고 부르는 그 분들이 수천 년의 역사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 뭔가 분명 있는 거야. 괜히 그 살아남지 않은 거야. 어떤 게 인기 있고는 그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논어를 접하고, 그 논어가 단지 그냥 내가 지식으로서 내 논어를 읽어봤다, 안다, 이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논어의 어떤 그런 가치관, 논어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 세계관, 인생관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관, 세계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면 뭐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학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란 도대체 무엇인 건가?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아보고 돌아다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글쓰기 시간인데, 우리가 맨날 하는 글쓰기 중에 하나가 바로 책 따라하기, 책 따라하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글쓰기 많이 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자가 되어서 지금 이 책에는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거의 한 28꼭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 꼭지를 다시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논어, 좋은 문장,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논어가 쫙 나와. 좋은 문장이. 그렇게 해서 이 책에서 나오지 않은 한 문장을 골라, 일단 1번. 자기가 보기에 의미 있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한 문장을 골라. 그 문장을 갖고 그 문장을 뜻풀이 해주고, 그 문장이 나온 배경 같은 거를 여러분 조사해서 설명해주고, 그 문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뭐해서 해석해서, 또 여러분이 배경 지식 같은 걸 활용해서 그거를 끌어다가 그 얘기를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챕터를 여러분이 써본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에세이 쓰라, 에세이. 칼럼 쓰라, 칼럼. 칼럼이 보통 그런 식이야. 이런 논어의 3구절 이용해갖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글쓰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써. 단 뭐만 바뀌는 거야? 구절이 바뀌어요. 구절. 여기 책에 제시하는 구절이 바뀌는 거고, 그 구절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구절로, 논어의 많은 구절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자, 다음 주 글쓰기 숙제. 질문. 나 이해 못하겠다. 질문. 준이. 없고? 하진. 없어요. 질문. 하진아. 네? 질문. 없어요. 지석투. 입니다. 지석원.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이 책은 이제 판덕이라는 사람이 쓴 어떤 건데, 어쨌든 준이, 지석이, 하진이, 지석투는 논어의 어떤 구절이 의미가 좋은 구절,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어쨌든 그거 여러분의 색깔이 드러나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배경식을 활용해서, 이 사람도 보면 중간중간에 책 많이 인용해, 다른 그 위인들의 예와 많이 인용해. 여러분 조사해갖고 인용해 쓰면 되지.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에 맞는 그 내용들을 배경지식을 갖고 써도 되고, 아니면 검색해서 이와 관련된 뭐 예화 뭐 조사해갖고 여러분들이 글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